어머니 없인 못 삽니다. 39살 아들의 탈북 이야기. 어머니 이번 겨울을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지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이곳에 두고 갈 수 없다고. 설령 그것이 죽음을 각오한 길이라 해도. 제 이름은 김준혁입니다. 올해 39. 함경북도 청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아니, 평범했었죠. 어머니를 모시고 국경을 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요. 일부 결심.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끄흡, 끄흡.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장마당에서 구한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는 나날들. 어머니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약은커녕 제대로 된 진료 한 번 받을 수 없는 이곳에서 어머니는 서서히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준혁아. 내 어머니. 나는 괜찮다. 너라도 잘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괜찮으니 나만 잘 살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빛에 담긴 고통을, 밤마다 이불을 적시는 식은땀을, 점점 가벼워지는 몸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당신은 굶어도 제게만큼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배불러. 준혁이만 먹어. 그게 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 제 앞에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에 건너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병원도 있고 약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국경을 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고 설령 넘는다 해도 중국 공안에 잡혀 송환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2부 준비. 브로커를 만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파는 리 아저씨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밤 11시 청진 외곽의 폐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한 명에 중국 돈 3천 위안이요. 둘이면 6천.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솔직히 말해서 힘들 거요. 두만강을 건너려면 걸어야 하는데 노인네가 그 고생을 견딜 수 있겠소? 브로커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참 효자도 다 보겠네. 좋토. 다음 달 보름 달이 없는 날 떠나오. 준비물 목록은 따로 알려주겠소. 6천 위안.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저는 집에 있던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손목시계, 어머니의 결혼 반지, 제 옷가지들, 심지어 살던 집까지. 준혁아, 왜 이러는 거니? 집까지 팔면 우리 어디서 살아? 어머니, 곧 더 좋은 곳으로 갈 겁니다. 더 좋은 곳이라니? 저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어머니를 꼭 살릴 겁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떠나기 이틀 전 저는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으로 가자고? 네. 거기서 어머니 병을 치료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준혁아, 그건 어머니가 여기서 돌아가시는 걸 보느니 차라리 함께 죽는 게 낫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알았다. 어머니가 따라가마.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부 출발. 2023년 10월 17일. 달도 뜨지 않은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약속 장소인 폐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온 제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지셨지만 그래도 3km를 걸어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왔구려.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외에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2과 중년 남자 1. 자, 내 말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는 일체 말을 하지 마시오. 특히 강을 건널 때는 숨소리도 내지 마시오. 순찰대나 경비병한테 들키면 다 죽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하오. 산길을 걸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니를 업은 채로 걷는 것은 지옥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휴, 휴. 뒤에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으흥.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을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두만강이요. 이 시간대에는 순찰이 뜸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하오. 강물이 차니까 빨리 건너야 하오. 여기서 중국까지는 50m 정도. 천천히 가되 소리는 내지 마시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하나씩 가시오. 먼저 저 2사람이 가고.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경비병이요. 뛰시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꼭 붙잡으세요. 저는 어머니를 업은 채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물은 예상보다 깊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놓칠까봐 있는 힘을 다해 잡았습니다. 준혁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전쟁 같았습니다. 탕, 탕탕. 총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물에 박히는 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반대편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브로커와 젊은 여자 하나만 건너왔습니다. 나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가시오. 여기도 안전하지 않도.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부 중국에서 중국 조선족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가 뜬 뒤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어느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농가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계시오. 공안들이 순찰 돌 테니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일단 며칠 기다려야 하오. 어머니는 침대에 누우시자마자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강물에 젖은 옷 때문에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서둘러 어머니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어머니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고열로 신음하시고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집만 되는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제발 버티세요. 나흘째 되는 날 브로커가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조선족 의사였습니다. 폐렴이 심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결핵도 악화됐고요.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입원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신분증이 없다는 겁니다.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공안에 신고될 위험이 있어요. 돈은 제가 구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구할 테니 제발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의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런 경우도 받아줍니다. 어머니는 그날 바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벌이는 200위안. 한국 돈으로 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중 절반은 병원비로 나머지는 숙소비와 식비로 나갔습니다. 준혁아. 병원에 면회 가면 어머니는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생이구나.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아지시는 게 보여서 행복합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조금씩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고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면서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한국으로 갈 겁니다. 한국? 네. 거기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받아준다고 합니다. 어머니 병도 완전히 치료할 수 있고 저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렇구나.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꼭 갈 거예요.
오부 실현. 어머니가 퇴원하신 것은 한 달 뒤였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도 약을 드셔야 했고 무리하시면 안 됐습니다. 저는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동남아를 거쳐야 하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태국이나 라오스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돼오. 비용은 1인당 5천 위안이요. 다시 돈이었습니다. 1만 위안. 2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돈이 거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공안 단속이요. 어느 날 밤 집주인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나가시오. 공안들이 이 마을을 단속한다고 하오. 지금요? 바로 떠나시오. 저는 서둘러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가야 합니다. 왜? 무슨 일이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어서요. 우리는 옷까지만 챙겨 나왔습니다. 밤거리를 헤매며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우르르 나와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저기 빈 창고가 있어요. 우리는 낡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괜찮겠니? 일단 오늘 밤만 버텨야 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와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서 더는 못 있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돈이 부족한데요? 일단 있는 돈으로 보내주세요. 나머지는 태국 가서 일해서 갚겠습니다. 알았소. 모레 출발하시오. 육부 태국으로. 비행기를 타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공항을 통과하는 것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시오. 브로커의 말대로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통과. 심사관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준혁아. 하늘을 나는 거니? 네, 어머니. 저기 구름 보이시죠? 정말 신기하구나.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태국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방콕 외곽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지내며 한국 대사관 입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대사관으로 가는 거요. 그때까지 여기서 대기하시오. 방은 좁았고 다른 탈북자 가족들과 함께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끝이 보였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일주일만 더 버티면 됩니다. 준혁아.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진작에. 말씀 마세요. 우리 새 삶을 살 겁니다. 한국 가면요.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7부 한국대사관. 2024년 3월 15일.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중국에서 사들인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어떠니?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호. 그래?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가 대사관이요. 브로커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이세요? 으흥. 어머니도 태극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냈구나. 네, 해냈어요. 우리는 대사관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보더니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네. 이리 오세요. 경비원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네. 그 말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직원이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로 안내되어 진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탈북했는지,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아닙니다. 어머니만 살 수 있다면. 조사는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안전했으니까요. 송환될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8부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5일.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어머니는 공항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번쩍이는 공항, 많은 사람들,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 다 우리말이구나. 네. 여기선 우리말 쓸 수 있어요. 우리는 통일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머니 치료는요? 당연히 해드립니다. 내일 바로 병원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결핵 치료를 계속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낯설지만 행복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취업 교육.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처음 만졌을 때의 그 느낌. 세상이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게 대체 뭐니? 어머니, 이게 전화기래요. 여기서 다 할 수 있대요. 신기하구나. 퇴소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착금을 받고 아파트도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네. 이제 여기서 살아요.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다. 그냥 꿈만 같아서. 저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구부 정착.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류센터에 취직했습니다. 밤샘 근무가 많았지만 월급은 북한에서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은행 통장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야?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당연하죠. 형이 일한 거잖아요.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당연하고도 신기한 일인지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셨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며 치료를 받으셨고 건강이 점점 좋아지셨습니다. 준혁아, 어머니도 일을 해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쉬세요. 아니다. 이렇게 놀고만 있으면 어머니 마음이 불편하다. 결국 어머니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4시간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어머니 손맛이 좋다고 칭찬하셨다. 정말요? 그럼. 북한에서 평생 음식 만들어 온 손맛이 어딜 가겠니?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말투 때문에 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게 얼마요? 라고 물었더니 점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뒤로 그 점원은 저를 대할 때마다 조금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준혁이 형 북한에서 왔대. 진짜? 신기하다. 거기 진짜 굶어 죽는 사람 많아? 김정은 직접 본 적 있어?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대답해줬지만 점점 지쳤습니다. 저는 구경거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종종 반찬을 갖다 주셨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다면서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따뜻함에 자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네. 남한이고 북한이고 착한 사람은 착하고 나쁜 사람은 나쁘더라. 그게 다 똑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10부 뿌리 내리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결핵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나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다 내 덕분이다. 준혁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강하셔서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삼겹살이구나. 네. 맛있죠? 으흥. 맛있다. 어머니는 고기를 드시면서도 자꾸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왜 우세요?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런다.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지게차 자격증을 땄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자격증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학원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준혁 씨 자격증 땄다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정규직 전환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해요. 정규직. 그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며칠 뒤 정규직 전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규직 됐어요. 정규직? 그게 뭐니? 평생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저를 정식으로 인정해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 수당을 모아서 어머니께 따뜻한 외투를 사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사드리는 제대로 된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입어보세요. 이게 얼마인데? 아까워라. 괜찮아요. 어머니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외투를 입으시고 거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예쁘니? 세상에서 제일 예쁘세요. 11부 새로운 가족. 2년째 되던 해봄 저는 미선이를 만났습니다. 하나원 동기였습니다. 그녀도 탈북자였고 혼자 국경을 넘어온 29살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탈북민 모임에서였습니다. 준혁 씨 맞죠? 하나원에서 봤어요. 아, 네. 기억나세요. 어머니랑 같이 오신 분이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데려오고 싶었어요. 근데 여건이 안 돼서. 나중에 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준혁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 사람 흔치 않아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6개월 뒤 저는 미선이에게 고백했습니다. 미선 씨 좋아합니다. 미선 씨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미선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좋아요. 어머니께 소개시켜드렸을 때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쁜 아가씨네. 어서 오너라.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한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미선이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아, 미선이 참 좋은 아이구나. 네, 어머니. 너희 둘 결혼해라. 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며느리 드리고 싶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다. 어머니 마음이 그렇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니. 저는 미선이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평생 미선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선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2부 결혼. 2026년 1월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탈북민 모임 친구들, 하나원 선생님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연두색 치마 저고리가 어머니께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래? 어머니가? 네. 오늘 신부보다 더 예쁘세요. 호. 신부한테 혼나겠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우리가 걸어온 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두만강, 중국의 숨은 생활, 태국의 불안한 나날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착.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네,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요.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어머니는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기까지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끝까지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준혁아, 너 때문에 어머니가 살았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하다. 정말,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우셨습니다. 저도 미선이도 하객들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5년 후, 저희는 이제 새 식구입니다. 2년 전에 딸이 태어났거든요. 이름은 하은이입니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래, 우리 하은이. 할머니 왔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희 집에 오십니다. 손녀를 보는 게 제일 행복하시다고 하십니다. 할머니 이거 봐. 내가 그렸어. 아이고 우리 하은이 그림 잘 그리네. 이게 뭐니? 가족이야. 여기가 할머니, 여기가 엄마, 여기가 아빠, 그리고 이게 나. 그래. 우리 가족이구나. 어머니는 그림을 보며 또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저는 지금 물류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입사했을 때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미선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합니다. 북한에서 온 노인분들을 많이 돌본다고 합니다. 오늘 할아버지 한 분이 저 보고 우시더라고요. 고향 생각이 난대요. 그러셨구나. 나도 울컥했어. 우리도 그랬잖아. 그렇지. 우리는 아직도 가끔 북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합니다. 미선이의 부모님, 제 어릴 적 친구들, 청진의 거리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아빠, 나 커서 뭐 될까? 하은이가 묻습니다. 하은이가 되고 싶은 거 다 될 수 있어. 진짜? 나 선생님 되고 싶은데. 그래, 선생님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든 될 수 있어. 어머니가 하은이를 안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는 뭐든 될 수 있단다. 여기는 그런 곳이야. 네가 꿈꾸는 걸 이룰 수 있는 곳. 저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 힘들었던 여정, 그리고 지금의 행복. 준혁아. 네, 어머니. 우리 잘 살고 있지? 네.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녁 무렵 어머니를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그래. 너희도 잘 자거라. 어머니가 돌아서서 걸어가십니다. 봄바람에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하길 정말 잘했다고. 어머니를 업고 차가운 강물을 건널 때, 총알이 빗발치는 속을 달릴 때,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행복으로 이어졌다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게, 운명에게, 아니면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니 미선이와 하은이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빠 왔어? 응, 왔어. 저는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평범한 일상. 이것이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였습니다.